아, 저는 어느 자리에 가서 누구를 만나나 이렇게 굉장히 저도 궁금해하면서 왔는데 와서 여러분들 얼굴 뵙고 또 김요한 박사 설명을 들으면서 참 의미 있는 모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앉아서 들었습니다. 그 제가 이게 유선 마이크에 약해서 저는 무선 마이크에 강해요. 이렇게 유선으로 고정돼 있으면은 제가 뭐 얘기를 잘 못해요. 또 앉아서 얘기하라 그러면 내가 얘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무선 마이크 같으면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텐데 우선 이렇게 할게요. 아마 이 자리는 사람이 이제 학습을 하는데 어떻게 훈련 받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한데 어떤 분들은 책을 통해서 자기가 글을 스스로 직접 읽고 소화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지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익숙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정리가 잘 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적어도 앉아서 제가 책을 보려고 하면 한 10분 있으면 졸려서 못 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많이 배우게 돼요. 지금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보고서 가지고 오는 걸 봐서는 잘 이렇게 이해도 안 되고 또 잘 계속해서 집중해서 읽기가 어려운 스타일이 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많이 배우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사람 책이라는 건 전 그런 의미라고 봐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역사나 인류사를 바라보면서 어떤 분들은 역사는 반복한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그렇지만은 역사는, 인류 역사는 꾸준히 진화하고 진보돼 나오는 역사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인간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모든 사람이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유한한 시간을 살고 가고 그 사람의 지식도 그 사람의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지만은 인간이 대를 이어서 그 전에 있었던 아버지 대 할아버지 대의 것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배들이 쌓아놓은 문명사회의 바탕 위에서 우리는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인류는 진화하는 것이고 진보하는 것이고, 그렇게 인류가 진화하고 진보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 역사 그리고 선배들의 축적된 지혜를 잘 소화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할지 준비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오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들려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와서 아마 제 얘기가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얘기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만드는 사람은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삼인행의 필요아사라는 말이, 세 사람만 이렇게 가면은 그 중에 내가 배울 스승이 한 사람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이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으로 옳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도 큰 배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그 이런 말이 있어요. 효학이 반반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효학 반반. 이 가르칠 효, 배울 학 반반이에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반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학생에게 가르치기만 하고, 학생은 일방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또 가르쳐주는, 그게 저는 사람들 관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받아들이고 배우면서 또 저를 가르쳐주는
그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일방적으로 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그게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 그래서 차이가 같음으로 가는 것이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일방적으로 그냥 막 전달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뭘 원하는지, 뭘 듣고 싶어 하는지를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살아왔던 얘기를 중심으로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중심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밤새워서 지나간 얘기 다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가능하면은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좀 내가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때는, 지금 이제 대구시장이지만은 한때 제가 이제 백수로 지내다가 대학 강의를 좀 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안동대학교 행정학과 강의를 했었습니다. 강의 제목은 북한 행정론입니다. 북한 행정론. 제가 왜냐하면 석사 박사학위를 북한을 가지고 썼습니다. 석사학위는 한국 전쟁 당시 북한의 남한 점령 정책이라고 하는, 한국 전쟁 때 북한이 남쪽을, 지금 낙동강 방어선을 제외하고는 전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깃발 아래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북한식의 사회제도와 정책들이 시행됐던 시기란 말이에요. 과연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를 한번 고증해보는 게 제 석사학위 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란, 이런 제목으로 북한 핵 문제가 남쪽 사회 내에서는 정책을 결정하는데 어떤 다양한 액터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에 대응하는 이 정책이 되는가, 이걸 제가 석사 박사학위 논문을 썼기 때문에 어디서 좀 초빙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나보고 북한 전문가, 통일 전문가라고 북한 강의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동대 행정학과에 가서 제가 한 학기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54명의 이제 수강생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첫 시간에 꼭 질문지를 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뭘 하려고 하시는지, 내 강의를 왜 들으려고 하는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54명 중에 48명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겠다고 그런 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강의를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날 강의 가기 전에 그동안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를 다 찾아본 거예요. 북한 행정론이 몇 문제나 나왔나, 몇 문제 나왔을 것 같아요. 단 한 문제도 안 나온 거예요, 이때까지 공무원 시험에. 야, 이게 난감한 겁니다. 54명의 수강생 중에 48명이 9급이든 7급이든 5급이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공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꾸고 온 사람들인데, 야, 이걸 나는 그럼 교양 강좌로만 이들에게 전공 강의를 해야 되는구나. 참 낭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그래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또 남북 통일이 되면은 언젠가 어떤 통일이 되더라도 저는 대한민국이 조선인민주주의공화국에 있는 2,500만의 우리 백성 동포들을 껴안고 가는 통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무원이 되고 나면은 통일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까지를 어떻게 보면 책임지면서 일할지도 모르니까 내 강의도 먼 훗날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억지 주장을 가지고 강의를 하긴 했는데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했나 하면은, 제가 안동대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부처 공무원이 된 사람들을 쫙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총리실에 5급으로 있는 친구도 있고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내가 이런 강의를 당신들 후배들한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 강의가 당신 후배들이 사회 진출을 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강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강을 좀 해달라라고 해서 제가 몇 차례 공무원 시험 준비 어떻게 하나라는 특강을 해서 안동대학교 졸업하고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있는 굉장히 어렵게 시험 준비를 한 그런 경험이 있는 선배들을 모셔서 이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 가서 한번 여쭤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뭘 듣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 어떻게 보면 좀 맞춤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풀어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또 이렇게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자, 시장 권영진, 인간 권영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뭐 그거는 어떤 영역이든 좋습니다. 당신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냐, 어린 시절이 당신이 지금 권영진 속에 어떻게 녹아 있냐든지, 아니면은 연애라도 한번 해봤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럼 청년기는 무슨 꿈을 가지고 했냐, 뭐 니는 왜 정치를 하게 됐냐 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질문이라 좋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아는 거는 아는 대로 여러분께 얘기를 전해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그 사람 책 권영진이 아저씨인가 내가 형인지 오빠인지 아저씨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권영진과 함께 이렇게 대화해 보는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저는 그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석사과정에 있는 박정수라고 합니다. 말씀해 주실 때 처음에 처음 딱 뵀는데 처음에 제가 악수를 딱 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좀 망설였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옆집 아저씨 같고 마치 뭐 자주 보던 분 같아서 제 마음이 너무 편해지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몇 가지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나가 아까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소통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에는 의견체를 좁혀가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고, 이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내 사람인 경우가 있고 나와 다른 사람인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혹은 소통에 대해서 어떻게 뭐 노하우라던가 뭐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어떻게 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이렇게 계속 쭉 사시면서 행복하신지에 대한 게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시장님은 얼마나 행복하신지, 그리고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1등으로 네,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철학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이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죠. 저는 기본적으로 한때는요, 제가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철학과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보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세상을 한번 완전히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더 알고 스스로 일을 경험해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갈수록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해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한계를, 내가 정말 세상에 나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티끌만큼도 세상에 기여하고 남기고 가는 것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쭉 지내오면서 많이 배웁니다.
다른 사람하고 왜 다른 사람을 만나면은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하느냐. 저는 제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얘기해서는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설복시키고 제압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서면은 기본적으로 소통엔 장벽이 있습니다. 나도 내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내가 부족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가져야 나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저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같은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이제 커온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서 있는 입장이 다르고 다 다른데 나하고 같은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진데 어떻게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에서 시청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버스 준공영제를 포함해서 좀 교통체계를 개편해야 된다라는 이런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게 된 기본 개념이 이렇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가 버스 준공영제, 여러분들은 지금 버스 타면은 굉장히 값싼 가격으로 지금 이 1200 현금 내면 1200원 그리고 카드 이용하면 1100원이라는 걸로 가면은 한번 버스 딱 타면은 지하철로 환승해도 돈 1100원이면은 카드로 다 됩니다. 근데 이 바탕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2006년도 이전에는 사실은 그건 민간들이 다 버스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민간들이 경영하다 보니까 돈이 되는 노선은 서로 가려고 하고 돈이 안 되는 노선은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교통 사각지대도 막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버스 노선에 대한 결정권은 대구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버스를 이렇게 둘러서 가도록 한다. 이 노선은 버스 회사가 갖지 않습니다. 버스 회사는 이렇게 정해진 것 내에 어떻게 배차를 할 것인가, 누구를 운전을 시킬 건가, 이거는 버스 회사에서 합니다. 대신 대구시가 그려진 노선을 간다는 이유 때문에 이 회사가 1년에 2천만 원 적자 나면 시민 세금으로 2천만 원 보전해주고 3천만 원 적자 나면 3천만 원 보전해줍니다. 그 보전해주는 거에는 버스 기사들의 인건비 다 보전해줍니다. 그리고 연료비 다 보전해줍니다. 차 수리 고장나서 수리하면 수리비 다 보전해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버스 회사가 가질 조금의 이윤, 많잖아 이윤까지를, 그러니까 시민 세금으로 사실은 월급은 사장이 주는 형식이지만은 지금 버스는 시민이 버스 기사들 월급도 주고 이런 체제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시민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천정부지로 늘어납니다. 2006년도에 413억이던 돈이 작년 예산으로 945억, 올해는 1085억이나 들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도록 가다 보면은 사실은 대구시 재정이 이거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든지 파산나는 건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지하철이 1호선, 2호선이 지금 대구에 있는데 3호선이 지금 곧 개통이 됩니다. 이거 3호선 만드는데 1조 5천억이라는 국민과 시민의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전반적으로 이걸 한번 교통체계를 개편해보자 라고 해서 세 가지 갈래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버스 회사들이 그동안은 경영을 아무리 방만하게 해도 자기들은 합리적 경영을, 아끼는 경영을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자 나는 대로 다 시에서 세금으로 정말 합리적으로 경영을 합리해서 얼마나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그다음에 버스 노선도 지하철 3호, 1, 2, 3호선이 생기는데 이게 버스 노선을 지금 막 함부로 이렇게 끈 겁니다. 대구시는 평균 한 노선이 길이가 46.7km입니다. 그 대구보다도 훨씬 넓은 서울이 지금 40km 정도 됩니다. 평균이. 그러니까 한 기사가 차를 몰면은 가는 거리가 그래서 야, 이 노선도 좀 합리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만약에 차를 대수를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여서 시민의 세금을 좀 막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도 야, 안 되면은 시민들에게 한 판단에 맡겨보자. 계속해서 이 세금 가지고 이 버스 복지, 대중교통 복지라는 여기만 이렇게 많이 쓰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버스 요금을 일정 부분 올려서 시민들이 골고루 부담을 하면서 이 세금을 다른 쪽에 쓰는 게 좋을지 이렇게 한번 판단에 맡겨서 대중교통요금 인상 부분도 논의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버스 회사, 버스 노동자들, 기사들하고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감차에서 자기들 해고시키지 않을까 우리 시청 앞에 와서 한 700명씩 데모를 하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의사표현하는 거는 자기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걱정하면서 의사표현하는 게 데모거든요. 그게. 그러나 이게 합리적이어야 된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하거나 그리고 끝까지 대구 시민들 다수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의 이익만 끝까지 나의 기득권만 끝까지 부여하면 간다라는 것에는 그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다가 집회하는 현장을 보고 참은 세워라 해가지고 내가 집회 현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경찰하고 공무원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시장님 여기 가셔서 봉변당하면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제가 그분들을 어렵게 만들려고 이걸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사심이 있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가서 왜 시장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기후가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거 얘기하는데 그 두려움이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란 게 사심을 가지고 내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술수를 부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접근하기 어려운 게 너무 많습니다. 고민해야 될 게 소위 말해 잔머리 굴려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내 사심이 아닌데 그리고 그분들이 우려하는 건 그분들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방침을 정해주고 이게 노선 조정에 의해서 감차가 되든 안 되든 감차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모는 그런 버스 계획을 왜 시장이 하겠냐. 그분들은 하지 않는다. 그거는 시간을 가지고 어차피 정년이 되면은 퇴직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획을 조금씩 하면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그런 개혁 버스 하지 않는다. 대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라. 이대로 가다 보면은 우리 시민들이 여러분의 월급을 주는 시민들이 야 이게 도저히 준공영제 못하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 이해하기도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구시의 미래를 위해서 대구 시민들을 생각하면서 합리적인 고민을 하면서 이걸 잘 풀어나가자.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했더니 막 데모하던 분이 갑자기 박수치고 막 이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내 사심을 가지고 남을 이용하거나 남을 제압하거나 설복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 문제 전체를 가지고 그리고 얼마든지 내 생각이 잘못될 수 있다. 저분들의 생각이 옳으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을 못 만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소통이란 거는 그런 자세를 하면은 두려움이 없고 막힘이 없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다가 막 복잡한 얘기 다 했네. 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더라? 행복. 행복은
사실은 행복은 사람마다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처한 어려움, 이게 가장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참 이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닌데, 우리가 이렇잖아요. 우리가 아플 때가,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아파봤거든요. 제가 어릴 때 아주 깡촌에서 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안동군 남선면 월림동이라는 데서 태어나서 자랐는데요. 그때 이제 안동 장터를 가려고 하면은 큰 산을 두 개를 이렇게 넘어야 되는 그 깡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면은 어디 약국도 없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병원이란 거는 갈 엄두를 못 내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아프잖아요. 아프면은 이제 죽음이란 게 밀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또 어느 날 낫거든요.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는 우리 할머니께서 해주신 처방으로, 이렇게 우리 할머니 집에 보면은 우리 처마 밑에는 감껍질,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밀감 있잖아요. 그 귤 누가 어디서 먹다 이 껍질 있으면 그거 주릉주릉 말려 놓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약초랑은 도라지 이렇게 말려 가지고 놓습니다. 주릉주릉 이 걸려 있는 것 전부가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주인 제가 아프다 이러면은 할머니는 보리쌀 점을 칩니다. 그러니까 요만 간장, 어디 그 오뎅 먹으러 가면 간장 주는 이렇게 있죠. 종지라고 하는 거. 근데 거기에다가 보리쌀을 한 반쯤 탁 넣습니다. 넣고는 할머니께서 티스푼을 가지고 보리쌀을 점을 칩니다. 쫙 할머니 나름대로의 비법으로 딱 주문을 딱 외웁니다. 근데 딱 신기하게 놀란 거는 어느 날 그 보리쌀에 이 티스푼이 딱 섭니다. 서요 그게. 나중에 내가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나는 못 세워. 근데 할머니는 그걸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녀석이 지금 감기다. 아니면은 이 배탈 이런 거다. 이러면 이제 할머니 나름대로 이거 감기에는 귤 껍질 이런 거 몇 가지를 딱 해가 따라서 이렇게 이제 어릴 때 컸습니다. 크면서 이제 이 아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은 아플 때는 가장 큰 아픔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아픈 사람들. 그 더 아픈 사람들에 비교하면은 내 아픔은 아주 작은 아픔이다. 저는 우선 그렇게 생각하면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이런 겁니다. 행복감이란 것은 어디서 오느냐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면서요, 세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건 정말 세상에 티끌만큼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 겸손함을 배울 때, 그 겸손이란 건요, 그게 있어야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남에 대한 감사가 생겨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행복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엄청나게 나한테 많은 것을 해줄 걸로 딱 기대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계속 실망만 쌓입니다. 계속 실망만 쌓여요.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치를 굉장히 낮게 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고마움만 쌓이는 거예요. 계속 고마움만 쌓이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그게 저는 행복이란 것, 그리고 내가 정치를 하면서 제가 2003년도부터 내가 이제는 내가 국회의원을 하든지
내가 뭘 해서 내가 원하는 세상 이거 만드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남을 도와서 하는 것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서 이제 12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국회의원 선거 3번 나가서 2번 떨어지고 1번 됐고요. 그리고 대구시장 출마되고 했는데 그 사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도 되는 기쁨도 있었고 또 시장이 되는 어떻게 보면 선거에 가서 성공한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300명 있잖아요. 여러분들 박수치는 국회의원 몇 명 있어요? 기억하면서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정치인이야. 내가 박수 보낼 만한 정치인이야. 몇 명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혐오에 가까운 반감을 갖는 국회의원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리 정치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 한 명을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한 명 한 명을 놓고 보면은 이 사람들의 스펙을 보면은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대한민국 정치인들 보면요. 기업의 대기업이나 기업 총수하던 사람도 국회의원 하고요. 대학 총장 하던 사람도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고요. 심지어는 국무총리 하던 사람도 국회의원 하고요.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하던 사람도 또 국회의원 하려고 합니다. 그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하나가 그렇게 썩 그 장에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의 장에 안 들어왔을 때 별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은 전부 욕 얻어먹는 국회의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게 국회란 동네는 상수도가 가서 시커먼 오물을 배출하는 하수도로 돼서 나오는 데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 정치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때론 희생해야 되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나 가까울수록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 뭐 시장 되고 국회의원 한다고 해서 어디 가서 뭐 큰 소리 치고 그렇다고 재산 많이 불리고 이만 하루아침에 가는 거예요. 인간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렇게 매력 있는 삶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명으로 살지 않으면은 이게 보람이 없는 삶인데 어쨌거나 이런 국회의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누군가를 당선시키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 아마 봉사해 본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야, 내가 적어도 저 사람들한테는 부끄럽지 않은 길을 가야 되겠다. 저 사람들한테는 부끄럽지 않는 길을 가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내가 정치하는 길 속에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덕볼 것도 없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거는 정말 내가 야 권영진이 나 정말 도와줬어. 때로는 좀 과장해서 내 권영진이 시장 만들었어.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한없이 자기를 낮추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저는 이 생각들이 행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눈에 보이는 것, 어떤 것, 이 부분들은 영원한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돈 많은 집안에서 꼭 돈 때문에 싸워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재벌 가해 보면요. 형제들 간에도 형제가 아니에요. 완전 원수같이 싸우고 보지 않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느끼는 행복, 내가 가지는 행복은 무엇으로 할 건가? 이게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멀리서 찾지 말고 내 속에 있는 행복. 근데 내 속에 있는 행복을 정말 나의 것을 행복으로 이렇게 간직하려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자기를 한없이 좀 낮추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굉장히 낮추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영원한 행복은 없어요. 하루에도 우리는 사람이란 게 10번도 변하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스스로 행복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자기가 하는 일의 에너지가 된다고 생각해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뭐 돌을 이렇게 해탈해서 세상을 다 놓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또 다른 시장님 혹시 앉으셔서 아예 안 앉아요. 괜찮습니까? 나 앉으면 얘기가 안 돼. 네. 이, 혹시 또 두 번째 질문하고 싶은 예. 뭐죠? 자, 안녕하십니까. 제가 말주변이 좀 없어서 그런데 지금 아니면 언제 우리 대구시장님 앞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용기 내서 나와봤습니다. 저는 롯데월드 김해 지점 롯데워터파크에서 파크 안전관리자로 재직하고 있는 최영민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기에도 저희 회사가 그 제2롯데월드가 상당히 이슈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지인분들이 저한테 제가 또 안전관리 담당자고 하다 보니까 너네 회사는 좀 안전하냐? 안전하게 놀러 갈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많이 오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회사에. 그리고 또 대구 사람이다 보니까 옛날에 저희가 좀 불명예적인 사고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뭐 상인동 가스 폭발이라든지 지하철 화재, 서문시장 화재 등 많았었는데 우리 시장님이 계신 동안 이제 앞으로 대구시에 뭐 명확한 안전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좀 궁금합니다. 어휴, 난 롯데월드 나오길래 사실 제2 롯데월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난 몰라요. 우리 대구 안전과 관련해서 우선 우리 대구를 한번 보세요. 저는 우리 후배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대구에 사는 게 참 지금 어렵게 느껴지는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대구에 산다는 건 내가 대구 사람이라는 것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대구를 사랑해야 된다. 그때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다. 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터전 정말 여기는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나쁜 도시고 고담시티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영원히 우리가 사는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손주 손녀들 우리 후배들이 살아갈 이 땅은 좋은 땅으로 못 만든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은 때로는 암담할 수도 있고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동안 많이 잘못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거는 채우면 되는 거예요. 누가 채워야 되느냐? 우리 시대 우리가 채우는 거예요. 잘못한 거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고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 속에 있는 긍정적인 것들은 우리 스스로 그걸 발굴하고 그걸 우리의 힘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대구에 몰려오도록 만들고 사람이 몰려오고 투자가 몰려오고 이렇게 해야 우리 대구가 자랑스러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살맛 나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대구를 사랑해야 된다. 대구를 사랑하라. 그래야만 우리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다는 말씀을 전제하면서 우리 대구는 우리 분지 도시라 그러잖아요. 그죠? 분지 도시, 내륙 도시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옛날 명제예요. 사실은 이제는 분지, 내륙, 해양이란 게 별 구분이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도로교통망이 나쁘거나 이럴 때는 명백하게 해양을 끼고 있는 도시와 내륙 도시가 구분이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바닷가 항만까지 1시간 내로 다 가요. 포항, 부산 다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을 바꿔서 야, 저 부산 앞바다, 저 포항 앞바다는 대구 바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 분지 도시인데, 분지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덥다, 뭐 대구 가면은 다 덥다고 해요. 대구 물으면은 더위 이래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들 속에는 대구가 어떤 도시라고? 컬러풀 도시. 컬러풀. 미인. 그 다음에 또 대구. 대구. 한 번쯤 오고 싶은 도시. 대구. 깨침. 아, 깨침멋. 대구.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도시. 아, 그 믿는 그대로 얘기해봐.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대구란 도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고. 대구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그러면은 방금 나왔던 얘기들 다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대구 그러면 사과, 대구 미인, 대구 섬유 패션, 요즘은 메디시티, 뭐 그리고 교육문화도시, 뭐 이런 얘기들. 이건 좀 그런대로 괜찮은 이미지예요. 그런데 대구 하면 무더운 도시, 보수적인 도시, 그 다음에 여기다 꼴통까지 붙여. 보수 꼴통 도시, 그 다음에 폐쇄적인 도시, 그리고 뭐 요즘은 꼴찌 도시. 1인당 GRDP가 전국에서 17개 광역단체 중에 꼴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나머지 내 다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 우리가 이제 대구가 분지기 때문에 갖는 특성이 있어요. 자연재해가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태어나서 대구에 물난리 경험한 적 있어요? 태풍이 불어와서 대구가 자연재해 크게 입은 적 있어요? 없어요, 대구가. 작년 여름 보세요. 부산, 광주에 물난리 나가지고 태풍 올 때, 난리가 날 때, 우리 대구는 그저 척척이 적시지고 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연환경과 사람들이 이 공간이 이렇게 조화로운 도시가 없어요. 딱 동쪽으로 보면은 팔공산에서부터 비설산 쫙 서남 쪽으로 뻗어 있죠. 일로 돌면은 압산 자락이 있죠. 그 옆으로 낙동강이 희감아 돌죠. 가운데로는 금호강과 신천이 있단 말이에요. 산과 물이 이렇게 조화를 이 가운데 250만 대구 시민들이 삶의 터전이 있는 거예요. 자연과 인간의 삶의 터전이 이렇게 조화로운 곳은 대구 최고예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연재해가 없잖아요. 자연재해. 근데 문제는 우리가 큰 두 번의 인재를 겪은 거예요. 이건 인재예요.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 그리고 지하철 참사, 올해가 지하철 참사 12주기예요. 12주기. 이렇게 가면서 이제 대구는 완전 사고도시라는 오명을 계속 아직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고의 잠재적 요인들은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 널려 있어요. 전역에. 아니 그래도 대구는 멀쩡한 다리가 쑥 떨어진 적은 없잖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라는 데서 그냥 멀쩡한 다리가 쑥 떨어져가지고 어느 날, 그리고 건물이 와르르 하루아침에 삼풍백화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구만의 특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 빨리가 낳은 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피약적인 대한민국 성장을 낳은 큰 장점도 있어요. 다른 나라들이 300년에 걸쳐서 이루었던 산업혁명, 산업화를 우리는 불과 한 반세기, 그것도 한 30만에 압축적으로 한 거예요. 자원 하나가 없는 이 나라에서, 그것도 허리 잘린 반도의 나라에서
그걸 한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러면서 놀라운 겁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발전 전략은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하는 요즘 난다 긴다 하는 회사들이 대한민국에서 삼성, SK 뭐 이런 회사들 아니에요. 포스코. 근데 이게 갖고 있는 기술이 원천 기술이냐면 원천 기술 아니에요. 외국에 있던 기술 우리가 도입해가지고 빨리 뺏기고 이거 막 더 발전시켜가 오히려 그 나라에 원천 기술 있는 나라에 팔아먹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거거든. 놀라운 성장이죠. 이 성장이란 것도 불과 반세기 만에 다른 나라들이 300년 동안 이루었던 것 그것도 다 그 나라들을 앞서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에 대해서 문제가 많긴 하지만 양극화도 심하고 지금 고용 없는 성장 때문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후배들 취직 자리도 없고 그리고 모든 건 수도권에 집중되고 이 심각한 현상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간단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 지금 세계에서요.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건설, 조선, 철강 이런 세계 7대 산업이라고 하는 거에서 세계에서 모든 나라 중에서 5등 안으로 드는 걸 보유한 나라는 한 3나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나라 중에 엎드려. 아 이제 됐어. 해제. 하여튼 그런 나라인데 우리 대구도 자연재해가 없는 그런 그 어디 가서는 야 대구 뭐 사고 그러면은 야 우리 과거에 참 크게 우리가 안전을 지키지 못했던 그 아픈 역사가 있다. 그러나 대구를 그렇게만 보지 마라. 그렇게만 보지 마라. 대구만치 자연재해가 없고 살기 좋은 이런 고장도 없다. 대신 우리가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나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때부터 지하철 사고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고 교육 현장도 만들고 굉장히 많이 바꿔놨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우리는 그런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사고의 도시가 아니라 이 사고의 도시를 안전과 생명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시민정신을 우리가 끊임없이 발휘해온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도 그런 노력들을 시민사회화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는 정말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이제는 사고의 도시가 아니라 안전과 생명의 도시로 가자. 이렇게 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처음으로 과거 우리 아픔에 대한 회원하고 그리고 화해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하는 일부터 한 겁니다. 그동안 지금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일을 여러 가지 뭐 안전 컨트롤 타워도 만들자 뭐도 하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2003년도에 있었던 지하철 참사에 대한 화해조차 하지 못한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서로 시청하고 유족들하고 갈등 관계고 유족들은 유족들끼리 몇 갈래로 나누어져서 반목하고 또 유족들하고 부상자들하고 또 갈등하고 이렇게 해서 추모식도 따로따로 안전과 생명의 도시로 미래로 나가려면은 과거에 대한 우리가 화해하고 과거에 대한 원망으로부터 회원하고 하는 일부터 해야 된다. 이래서 지난 한 6, 7개월 동안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대화하고 합하면서 이제 거의 다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지난 2월 18일 지하철 참사 12주기 기념식은 이제 그동안 좀 너무 어두운 분위기에서 했던 것들을 좀 밝게 가자. 갈라서서 하지 말자. 같이 모여서 하자. 해서 그랜드 호텔에서 모두 다가 모여서 했어요, 이번에. 그리고 시장이 처음으로 가서 추모사도 하고 또 사과도 하고 그동안 이렇게 지하철 참사 수습 과정 그리고 그동안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아픔과 상처를 줬던 것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사과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곧 이제 2.18 안전문화재단이 설립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추모를 사업을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남은 분들의 복지 문제까지를 재단이 주관돼서 할 수 있는 그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탕 위에서 우리가 안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작년에 제가 시민 원탁회의를 했어요. 정말 대구 시민들은, 우리 시민들은 왜 대구를 왜 안전한 도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안전한 도시가 되려면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시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장시간 동안 토론하고 투표로 이렇게 우선순위도 잡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선 우리 공무원들과 조직의 안전에 대한 그러한 철저한 그 의식과 노력과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그걸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시민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훈련과 교육 부분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거하는 데 투자해야 된다. 대신 또 우리 시민들도 너무 안전 불감증에 뭐 사고가 일어나면 그때는 안전 하다가 또 지나가면은 다 잊어버리고 또 똑같은 이 사고를 되풀이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 스스로가 자기를 안 지키기 위한 그런 의식, 교육 이런 부분들도 더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결론들을 바탕 위에서 지금 그 일들을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하철 우리 1, 2호선 보면은 스크린 도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스크린 도어 하는 데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요. 대구 12만 가지고 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게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장 되면서 작년에 안전 문제가 대한민국의 핫 이슈로 떠올랐을 때 이때 이걸 국비 예산 확보해서 스크린도어 하지 않으면 대구 지하철은 영원히 스크린도어 못하겠다 싶어서 내가 대통령을 만나서도 스크린도어 문제를 얘기했고, 장관들 만날 때마다 스크린도어 얘기해서 이제 올해 내년 2년에 걸쳐서 전 역사에 지금 스크린도어, 지금 10개 역사밖에 스크린도어 설치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고, 지금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경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왜 일어나는지 요인을 찾고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는 지금 자살률이 지금 노인층에 많고 그 다음에 청소년층에 많아요. 그래서 이 자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하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를 과거에 두 차례 거쳤던 일어났던 큰 인재로 인한 사고, 이것이 우리 대구를 훨씬 더 안전한 도시,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도시, 그것을 정말 실천하는 도시로 만드는 일을 우리 과거 아픔을 딛고 이제 해나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또 다른 지금 예. 예, 대구는 상당히 안전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엎드려 하면 다 엎드리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새마을금고에 재직 중인 26세 선혜경이라고 합니다. 좀 써봤는데요. 요새 돈을 모아서 집 사기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사기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교나 보면은 좋은 대기업이나 취직을 장려하는 그런 대학교가 좋은 대학교라고 하는 인식이 많은데요. 제 생각에는 주입식 교육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프롤레타리아 보다는 자본가가 되게 대우받고 노동자, 맞죠? 네, 자본가가
가가 대우받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창업이 답인지 또 청년 실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나와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선배들이 많은 책임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80학번이거든요. 저보고 자꾸 젊었다 그러는데 나이 먹을 만큼 먹었걸랑요. 먹었는데 근데 저희가 대학 들어가고 이렇게 할 때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취직 걱정을 별로 안 했어요. 물론 그때는 대학생 숫자도 적었어.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한때는 몇 년 전만 해도 80명이 100명 졸업하면 80명이 대학 갔어요. 진학률이 83%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조금 떨어져서 70% 후반 중반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80년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갈 때는 100명 졸업하면은 28명만 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대학 진학률이 28%예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그렇게 취직하는 거에 그렇게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아직도 성장률이 7%, 8%두 자릿수는 멈췄지만은 7, 8%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성장률을 계속 이어가던 시대고 그러니까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취업을 조금 더 좋은데 하는 그런 쪽 고민들은 많이 했지만은 그렇게 취직 걱정은 별로 하지 않고 지냈는데 이 세상이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97년 특히 IMF 이후에 밀어닥치기 시작한 IMF는 어떻게 보면은 양극화를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이렇게 우리 세상에 던져놓은 그 사건인데 97년 IMF에 엄청난 양극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계층 간의 양극화도 양극화지만은 도시와 지방 간의 양극화 이러면서 사실은 고용 없는 성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고용 없는 성장의 바탕에는 이제는 그동안 우리 이 경제가 갖고 있던 큰 한계가 노정이 된 거죠. 아까 내가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는 상당 부분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이 우리였는데 근데 그게 이제 우리만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양극화 문제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여러 가지 숙제도 적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화 이후에 발달된 노동조합들의 자기 권익 투쟁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3세계 국가들이 끊임없이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노동력 인건비 경쟁 속에 우리가 뒤처지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첨단화하는 거예요. 기술력을 첨단화하는 사람이 하던 일들 기계가 대신하는 일. 그래서 요즘은 투자 대비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 그런 시대로 온 거예요. 대기업들이 투자 얼마 한다 그러지만 고용 늘리는 거는 별로 없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이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주어진 거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면에서 취직 걱정을 해야 되고 특히 대구는 또 지방도시가 다 그렇긴 하지만은 수도권에 비해서 여기는 규모가 있는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도 없고 그리고 중소중견기업들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좋은 직장이라고 선호하는 경향이 낮아서 안 가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우선 일자리들을 만들고 그 일자리들이 좋은 일자리,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일자리들을 만드는 일을 하나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숙제고 그거는 저는 그쪽으로는 계속 가고 있다고 봐요. 아까 내가 대구 얘기할 때
꼴찌 도시라는 트라우마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1인당 GRDP가 17개 시도 중에 우리가 제일 낮아요 지금. 그 다음이 이제 광주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대구의 경제 규모나 실력은 아니거든요. 1인당 GRDP란 것은 한 해에 우리 대구에서 생산된 전체 생산액을 인구로 나눈 거예요. 250만 인구로 나누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인구에 비해서 생산 규모가 작은 거예요. 생산 기반이 약하다는 거예요. 사실 기실 우리가 보면은 지금 성소공단이 1차부터 5차까지 있는데 제일 큰 제조 기반이에요. 거기서 우리 대구의 생산의 52%가 거기서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작은 거예요. 서대구공단, 제3공단은 상당 부분 이제 노후화돼 있고,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산업 기반을 갖출 공단을 그동안 갖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그동안 꾸준히 우리가 준비를 해온 겁니다. 국가산업단지 260만 평 지금 잘 조성되고 있어요. 작년에 1차 분양을 했는데 분양 경쟁률이 3대 1이에요. 대기업들 부지는 아니지만은 중견 중소기업들은 좋은 기업들이 많이 왔어요. 창원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 충북 진천에서 오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대구에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기반들, 그 다음에 테크노폴리스 220만 평, 이것도 조성공사 거의 다 끝났어요. 여기는 연구 기반 시설과 외투 기업 중심으로 이제는 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혁신도시, 대구 혁신도시는 신서에 있는 곳에서는 12개의 공기업이 들어오게 된 지금 9개가 들어와 있어요. 이제 원래 3개 들어오면은 완비가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 혁신도시는 그냥 혁신도시로만 꾸려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첨단 의료 산업 복합단지와 함께 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좋은 이 의료, 제약, 연구 기업들을 유치하는 과제, 그다음에 수성 의료지구에 있는 소프트웨어 컨텐츠, 이 부분들을 이제 채우면은 저는 우리 대구의 총생산도 늘어날 거고 자연스럽게 따라서 1인당 GRDP도 올라갈 거라고 보면, 그와 동시에 저는 일자리들도 늘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대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가 밖에 대놓고 대구 나쁜 도시라 그러면은 투자 안 하는 거예요. 대구는요 덥기만 덥고, 그리고 여기는 너무 폐쇄적이라 가지고 가면은 외부 사람들 숨도 못 쉬고, 가면 젊은 사람들 말도 들어주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솔직히 좀 이거 깨야 돼요. 우리가 깨자고요. 대신 깨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대구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죠. 왜냐하면은 그동안은 우리가 좋은 공업용지 제공을 못했는데, 지금 국가산업단지, 그 다음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수성의료지구, 좋은 공업용 입지 여건들을 가진 것 우리 하지요. 여기 오면은 우리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변에 대학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1년에 7만 명이라는 좋은 인력들 공급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대구가 노사평화도시잖아요. 우리가 임금은 평균적으로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분규가 없는 도시거든요. 그래도 노동자들과 그리고 우리 기업주들이 서로 대구 공동체를 위해서 좀 상생하는, 그래서 노사민정이 협력이 가장 잘 되는 도시가 우리 대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대통령상 받았고 재작년에도 대통령상 받았고, 제가 취임해서 이거는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전국적으로 세계로 알릴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못 알린 거예요. 서울에 노동계 대표, 경영자 대표, 저 시장, 그리고 상공회의소 대표, 그리고 노동부 장관도 오시라 그러고, 이렇게 서울 가서 대구 노사정 대타의 평화선언을 작년에 서울에서 했어요. 그게 조선일보에 일면 톱으로 났어요. 대구가 지하철 참사 이런 거는 조선일보 일면 톱으로 난 적이 있지만은 좋은 거 가지고
대구가 일면 톱으로 나는 게 거의 희귀하거든. 그 우리가 그런 기반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과감하게 기업하기 좋은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하고 특히 공무원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마치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을 자기가 타고난 권한인 양 공무원 권한은 타고난 게 아니에요. 시장 나는 4년 동안 여러분이 나한테 위임해 준 거예요. 다 나서서 시장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권영진 네가 한번 대표로 우리 권한 빌려줄 테니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권한이 지가 타고난 거 줄 아는데 지가 공무원 임용 시험을 통해서 왔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안 잘릴 때까지 아니면 정년 때까지 네가 우리 대신 일하라고 준 거거든. 그런데 이걸 마치 자기가 고유하게 타고난 권한인 것처럼 유세 부리고 그리고 갑질하고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이거 바꾼다고요. 이걸 바꿔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시민들 위해서 좀 뭔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시민들 위해서 일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해서 뭔가 도와주는 행정 이런 행정으로 우리가 바꿔나가는 일 이런 일들을 하면은 대구가 좋은 도시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그래서 이제 이 투자를 유치하는 그리고 산업도 우리가 이제 뿌리 산업인 섬유 산업 그 다음에 지금 주력 산업이 뭔지 알아요? 대구의 제일 주력 산업이 모르지. 그것도 모르면서 공부 좀 해라. 우리가 섬유 도시라 그러는데 섬유는 우리가 전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낮아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자동차 부품이에요. 주력 산업이. 자동차 부품이 대구의 주력 산업. 자동차 부품, 기계, 소재. 여기에 이제 섬유, 안경, 그다음에 뭐 의료 이런 쪽이 포함돼서 대구의 전체 제조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들도 이제는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어떻게 보면 시청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인프라를 깔아주고 산학정 협력 체제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새로운 산업 영역도 우리가 발굴해서 키워야 되는데 그 산업 중에 우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산업 중에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 그리고 물산업 그 다음에 의료기기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런 산업들을 우리가 로봇 산업 이건 대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미래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4월 12일 날 대구에서 물포럼이 있는 거 아시죠? 제7차 세계 물포럼이 있어요.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이 물포럼은 그냥 국제대회 유치한 거 아니에요. 물론 국제대회 규모로 봐서 커요. 170개국에서 한 3만 5천 명의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국가 원수급, 장관, 차관, 국회의원, 물 관련 기업의 CEO들, 시민단체 대표들이 다 대구 경북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사 우리 잘 치르면은 대구를 또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대구의 미래 산업으로 물산업을 키워나가는 원동력이 될 거예요. 우리가 물산업 지금 인류 10억 인구가 지금 물 부족 국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죠? 하루에 6천 명이 4분당 1명이 4초당 1명이요. 4분당 1명. 하루에 6천 명이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지금 우리도 절대적인 물 부족 국가로 곧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은 물을 쓰듯 한다 그러면서 물을 흥청망청 쓰는데 물산업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근데 우리가 국가산단 달성 구지에 물산업 클러스터가 지정이 돼서 원래 이제 설계 들어가고 있어요. 한 3천억 국비하고 시비가 투자가 돼서 물산업 클러스터를 만들 거예요. 물산업을 키울 연구기관들도 넣을 거고 기업들도 유치할 거고 이미 두산중공업을 비롯해 큰 물 관련 중요한 기업들은 다 들어오기로 약속을 냈어요. 협약을 맺었고 거기에서는 물산업 기업들이 만든 기술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거기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우리가 키워나가는 이런 일을 하는 그걸 하는 중심에 금년 4월 12일부터 이제 세계
물포럼이 있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면서 제조 기반을 키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광, 내가 100만 1000만 관광 시대를 열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조만 가지고 내수를 키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제조만 가지고 또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는 데는 제조 회사란 거는 투자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생산으로 이어져서 그리고 인원을 계속 늘려나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부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대구 관광 산업을 좀 육성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한 500만 정도 돼요, 1년에. 500만 되는 관광객을 2020년까지 우리가 1000만 관광객 대구 시대를 만들자라고 이렇게 해서 관광 인프라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도 우리 대구 시민들도 이렇게 하려면은 대구를 찾는 손님 맞이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대구에 와서 대구의 문화와 역사 여기에도 감동받지만 대구 시민들에게 감동받아서 한번 왔던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 친구들하고 다시 오고 직장 동료들하고 오는 그런 도시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간,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도 상당 부분 일자리들, 이번에 우리가 가이드가 없잖아요. 지금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서울 가이드 와가지고 안내를 하니까 대구에 이게 이 맛있는 걸 이거 스토리를 제대로 못 전하잖아요. 맛깔스럽게 영어만 좀 하고 중국어만 좀. 그래서 이제 대구 가이드를 원래 100명을 키웁니다. 100명을. 그래서 22명을 지금 일단 선발했어요. 이렇게 이제 계속해 나가는 일들을 할 거고, 마지막으로 창업 부분 얘기했는데요. 창업은 이거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되려면은 창업이 강한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창업이 강한 나라로. 왜냐하면은 우리 대기업들이 이제 이대로 가면 대기업들 경쟁력은 얼마 못 가요. 대기업들이 지금 원천 기술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집단이 아니거든. 그동안 남이 만든 거 갖고 와서 잘 뺏기고 이걸 디벨롭해서 성공했어요. 모든 게. 근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왜 위기냐 하면 우리보다 더 잘 뺏기는 사람들이 나타났거든. 어느 나라죠? 중국이 나타났다. 뭐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뺏기는 놈들. 그리고 떼거지로 덤벼드는. 그래서 원천 기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원천 기술은 어디서 나오냐면 창업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GE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삼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유로운 영혼들이 모여서 창업하는. 여기서 그 대신 미국이나 이런 쪽은 왜 성공하느냐 하면은 그 기술들을 개발해 놓으면은 창업하고 키울 수 있는 지원 생태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아이디어가 있어. 창업하려 그러면은 돈 빌려야 돼. 실패하면 내가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와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된단 말이에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들은 젊은 사람들이, 중소기업들이 좋은 기술을 만들어 놓으면 저거 어떻게 하면 공짜로 날로 먹으려고 덤벼들지, 여기에 투자해서 키워가지고 결국 자기 회사를 위해서 윈윈하고 좋은 거 있으면 제값 주고 인수하고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그나마 제일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창조경제를 통해서 창업 생태계를 좀 만들자. 그리고 대기업들이 야 너들이 지역별로 맡아서 창업하기 좋은 나라, 중소기업과 윈윈하는 그런 거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 그건 참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박근혜 정권 끝나고 나면은 대기업들이 말 들을지 안 들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대구에서는 그 일을 삼성하고 하려는 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만드는, 그래서 좋은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있음을 창업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그 창업 기업들이 글로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도시. 그래서 우리 대구 경북에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좋은 생각,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으로 성공하고 싶으면은 대구에 오라.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우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쪽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삼성과 같이 하는 저 침산동의 제일모직 후적지에 창조경제 단지를 만들 거고 그리고 도청 후적지에도 또 창조경제 단지를 만들 거고 동대구 벤처밸리 그리고 경북대학교 수성 우려지구 이런 걸 있는 창조경제 벨트 창업 벨트를 만들고 지원해주고 키우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걸 계속해서 앞으로 나간다. 이렇게 가면은 우리 대구에도 당장 우리가 일자리 뭐 내년에 젊은이들이 다른 도시로 안 가고 이렇게는 안 돼요. 기업 유치해서 공장이 가동되고 창업하는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당장은 막 많은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러나 이걸 조금씩 늘려나가면은 저는 우리 대구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청년들이 대구에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대구를 저는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과정은 이거는 시장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 시민 모두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대구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그런 생각으로 함께 할 때 더 빨라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15분 정도 뒤면 저녁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한 분의 질문만 마지막으로 듣고. 아니 다 해요. 저녁 우리가 뭐 밥으로만 사나요? 윤진, 최윤진.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저는 대구에서 재능 나눔 콘서트라고 교육하고 있고요. 청소년들, 청년들 함께 진로 교육하고 있고요. 또 청년위원회 시장님 뽑아주셨는데요. 네, 청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살고 또 청년으로서 저도 살고 있는데요. 항상 느끼는 게 사실 이런 오늘과 같은 진짜 사람 냄새 나는 만남 이런 것들이 청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 대구 지역 청년들한테 필요한 것 같고 이렇게 맨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공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시장님.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교육자의 꿈을 가지고 있고 지금 창업 2년 차에 2년을 했고 지금 3년 차인데요. 제가 지역에서 대구에서 창업을 하고 교육자로 살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 청년들이 사실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가 있고 저희도 물론 그런 정보들을 볼 수 있지만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청소년 청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친구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함께하는 그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그래서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만남이 정말 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서 저 이거 2년 동안 진짜 미친 듯이 외쳤는데 나는 콘서트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도 사실 이끌어주신 요한이 형, 요한 박사님 계시고 저도 제 후배들이랑 이 삶을 함께 하고 싶고 제가 또 어떻게 성장하고 싶고 또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임들이 항상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제가 청년위원회를 하면서 청년들을 함께 만나고 소통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 청년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사실 저희는 힘이 별로 없어요. 돈도 별로 사실 없고 진짜 열정과 청년이기에 청년으로서의 관심과 청년으로서 해볼 수 있는 것들 시도하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어떤 분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지 저희도 항상 이제 시험을 해보고 만나러 가는데 항상 저희도 답답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 관계자분들을 만나 보면 이런 말까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열정은 굉장히 좋지만 그거는 지금은 불가합니다. 물론 계획적인 것도 있고 예산적인 것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저희는 큰 거를 바라고 거기 가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진짜 저희의 열정으로 바꿔보고 싶고 청년의 열정을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재정적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로 받쳐주지 않으면 당신의 열정은 좋으나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면 진짜 지금 바꿔야 되는 문제 지금 지역의 문제들은 누가 바꾸는지
지금 시행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또 계획해서 뒤로 넘어갈 문제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답답했던 부분들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시장님은 어떤 청년들을 주변에서 만나고 계신지 되게 궁금했어요. 어떤 청년들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지역에 어떤 청소년 청년들의 교육들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보실지 많이 궁금했고요. 제가 지금 부족하지만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업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랑 저도 함께 하면서 청년들을 함께 하고 아이디어도 더 하고, 저희는 물론 수도권에 많은 정보가 있지만 저는 제가 교육을 할 때 그냥 대구에 있는 교육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전국에 있는 교육, 세계에 있는 교육, 진짜 세계의 교육자로서 내가 진정한 교육자로서 나아가는 길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고민을 함께 할 친구들을 만나고 제가 창업을 할 때 뭐 지역에서의 이점이라기보다는 이런 진짜 뜻있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똘끼 있는 친구들, 진짜 해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뭐를 실행해 보려면 이 지역 사회에서도 그런 힘들을 좀 응원들을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막 산만하게 풀었지만 시장님께 이야기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하고 싶었던 얘기를 아마 우리 청년위원장이 대신해서 그 때문에 청년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무엇을 집행할 수 있는 힘과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무엇이 필요한지를 간절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상당 부분 어떤 문제 해결은 남이 누구를 생각해서 시혜적으로 해주는 문제는 잘 안 풀린다고 봐요. 그럼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해주기 싫으면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주기 싫을 때는 이 핑계 저 핑계 다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 문제는 청년들 당사자들이 좀 계획을 세우고 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청년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며칠 후에 우리 같이 나가서 1박 2일 브레인스토밍을 하잖아요. 저는 응원자일 뿐이에요. 그걸 내가 가서 이렇게 청년들과 오늘 와서 같이 이렇게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도 내가 듣지만은 세상을 향해서 대구에 있는 기생세대들, 우리 공무원들을 향해서 시장이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하고 있다. 청년들을 응원한다. 청년들의 생각과 청년들의 얘기를 헛되이 듣지 마라. 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청년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얘기들이 모아질 거예요. 대신 청년위원회는 우리 대구에 있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이렇게 들어서 오히려 그 전달 통로가 되고 또 대변자가 돼주는 그 역할을 우리 청년위원회가 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절대 청년위원회나 이게 그럴듯하게 포장용으로 생각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들 생각하도록 하고 그 속에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 어떤 공간, 어디에, 어떻게, 그리고 거기는 어떤 콘텐츠들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기획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시장으로서 열심히 응원하고 서포트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청년들의 문제를 어딘가는 청년들, 답답한 청년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하는 통로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청년 문화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청년 문화를,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 얘기에 울림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열정과 끼를 분출시킬 수 있고 자유로운 영혼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 문화를 여러분들도 어른들한테 기대해서
어른들을 보고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와 같이 일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도 근대골목, 김광석길, 여러분 어떻게 보면 놀랍잖아요. 저런 길들이 대구에서. 정말 대구가 우리가 보수라고 하는 게 나쁜 의미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보수에는 보전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구가 조금 보수적인 도시, 그러니까 뭔가 변화에 대해서 앞서가거나 이러지 않은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보존할 수 있었던 게 근대 10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전란의 피해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다 서울에 있거나 하는 근대 100년의 역사들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대부분 사라졌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김광석길, 5년밖에 살지 않았던 김광석과의 인연을 담아서 김광석 거리라는 걸 우리가 만들고 거기에 그것이 하나의 브랜드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구를 찾아오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작은 생각들, 창의적인 것들이 얼마나 그 도시가 브랜드가 되고 또 경제적으로 그 도시에 정말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걸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데, 그 일들을 관에서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은 청년들이 그 골목에 있었던 예술가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 시 쓰는 사람들이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거리를 만드는. 관에서 그런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 속에서 만들어갈 수,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그리고 혼자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실리콘밸리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테헤란노나 그리고 대구에 동대구 벤처밸리하고 딱 다른 게 뭔지 알아요? 실리콘밸리는 팀플레이예요. 팀플레이. 같이 팀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무슨 아이디어를 채택할 때도 개인의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팀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 팀은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은 지금 창업이란 것은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99%가 실패해요. 그러면 한 놈이 무너지더라도 그 팀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전부 다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그러니까 망하면은 다시 일어서지 못해. 팀으로 하는 거예요. 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그래서 이 모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임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우리의 삶의 공간 속에서, 우리의 일터의 공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창의적으로 우리 젊음을 한번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대구의 문화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해보는데 우리 힘만으로 안 되는 것은 선배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역사는 저는 만들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대구시청에서 시장이 또 여러분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훨씬 더 전에보다는 훨씬 더 열린 자세로 그렇게 갈 거예요. 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또한 주눅 기죽지 말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이런 모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북성로에 갔다 왔거든요. 북성로 믹스 카페 알죠? 내가 3주째 믹스 카페에서 사람들, 전문가들, 그 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같이 토론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관에서 너무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공무원들을 그래요. 지원하되 개입하지 말라. 오히려 민간의 창의적인 생각들을
그걸 지원하고 도와주는 위치에서 이제 관이 끌고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도 좀 같이 해주시길 바라고, 그런 면에서 우리 508 사람책 이 모임들은 굉장히 소중한 모임이에요. 아마 제가 본 대구에도 이런 젊은 모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이런 모임들이 정말 대구를 위해서 내 스스로 일하고 일어날 때 대구는 창의적인 도시, 창조대구가 된다. 그러나 그 희망은 저는 본 희망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누가 또 손 들었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밥 여기서 먹는 거죠? 예, 그러면 뭐 이따 밥 먹으면서 또 계속 하고 하지 뭐.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27살이고요. 저 이름은 홍성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너무 다 어려운 질문만 하셔가지고 이런 질문을 해서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권영진 시장님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긴 힘든 직업을 국회의원도 하시고 시장님도 하셨잖아요. 저는 이 둘 중에 어느 직업이 더 한번 해볼 만한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제일 요즘 궁금한 게 연봉이잖아요. 어느 게 더 연봉이 높은가, 또 어느 게 더 대접이 좋은가, 그게 한번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시절에 그런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는 열정이 있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저도 제가 2년 전에 그런 열정이 있어서 고민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한번 바꿔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그래, 고시 공부를 해서 한번 내 손에 한번 힘을 한번 내가 져보자 해서 정말 딱 열심히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이 지나고 제가 원래 3년 차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그때 그 처음에 그 열정이 정말 많이 꺾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시장님의 이력을 보니까 국회의원 한번 하시고 낙선하신 적도 있으시고 다시 또 시장님 다시 취임을 하셨더라고요. 그 낙선하셨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셔서 다시 그 시장님이 되실 수 있었던가, 그 원동력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국회의원하고 시장하고 어느 게 더 좋나? 우선은 시장이 저는 더 보람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고달파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국회의원보다 몇십 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책임의 무게도 있고, 그렇지만은 훨씬 더 큰 보람이에요. 제가 국회의원 하기 전에 서울시 부시장이라는 경험을 한 1년 6개월 동안 했어요. 그거 하고 국회로 들어가서 제가 엄청난 자괴감에 빠졌어요. 너무나 소모적인 걸 보면서, 그러면서, 참, 너무 비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국회란 것이 반드시 그런 장은 아니에요. 또 국회는 또 이 행정을 하는 쪽, 집행을 갖는 쪽보다는 굉장히 소모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때로는 갈등하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 타협해 나가야 되는 장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결과가 안 나오니까 국회에 대해서 너무 낭비적이고 소모적이다. 그러다가 이제 너들 뭐 하냐, 너들끼리면 당리당략을 가지고 싸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저는 그 경쟁하고 때로는 다툼으로 보이는 과정은 당연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끝까지 가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문제야. 끝까지 가면 아무 결론도 못 내리니까 어느 적정한 시점에 되면은 결론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게 다수결로 가든지 아니면 합의로 가든지. 근데 그 결론을 안 내린 거,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끝까지 가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야, 인마 너들은 맨날 국민 하면서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너들 괜히 당약을 위해서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보면서 참 많은 자괴감을 느꼈고, 그런데 이제 시장 하면서 보람은 있어요. 근데 참 개인적으로 참 힘들어요. 솔직히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이 소명과 보람이 없으면 못해요. 요즘은요, 국회의원 공무원 시험 봐가 고시되면은 힘이 있을 줄 알아요. 알량한 힘입니다. 그 알량한 힘. 국회의원 요즘은요, 국회의원 시장이라고 고개 빳빳하게 쳐들면은 어느 칼에 날아갈지 몰라요. 어느 칼에,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뭐 국회의원 뭐 두렵나요, 여러분들? 안 두렵잖아요. 국회의원이라는 게 그냥 술안주로 그냥 막 자근자근 씹는 게 대한민국 정치인이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정치하러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컨설팅 하러 오거나 도움을 받으러 와요. 그러면 저는 하지 마라 그래요. 왜 하려고 하냐고 물어요. 아니 요즘 국회의원 하거나 정치에서 옛날에는 대한민국에서 권력 있으면은 거기에 부도 따라오고 그 다음에 명예도 따라오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안 돼요. 그거 다 자기 손에 넣으려고 하면은 그 진짜 어느 칼에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반스까지 다 벗어야 돼. 그렇잖아요. 요즘 장관들 청문회 보세요. 요즘 장관들 청문회 보면서 장관 안 하려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아, 나는 저런 청문회 하기 싫어서. 근데 선거 과정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는 치열한 경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한 명만 딱 1등 하는 한 사람만 딱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선거구에서. 그러면 치열하게 거기서 마타도어도 나오고 음해도 나오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그리고 선거 나간다고 된다는 보장도 없어. 공천 받는다고 하는 보장도 없어. 왜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다 극복하면서 그래도 하려면은 내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소명이 분명해야 되네. 그래야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제가 정치길로 들어와서 이렇게 쉬운 길로도 안 갔어요. 나 2003년도에 국회의원 출마하겠다고 결심했는데요. 나 대구 한번 출마해보라고 권유돼 있었어요. 대구 안 하고 저 서울에, 그것도 한나라당으로는 어렵다고 하는 시베리아라고 하는 저 노원에서 아는 사람 딱 2사람이 있는 동네에 내가 무작정 가서 집 구하고 사무실 구해가지고 시작한 게 그 정치인데, 솔직히 국회의원 되겠다는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간 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 같은 시절에 내 꿈은 이런 거였어요. 좀 대한민국 좀 당당한 나라. 밖으로는 소련, 미국, 일본, 중국에 에어싸였지만 우리가 좀 당당한 나라 좀 됐으면 좋겠다. 큰 소리 치는 나라. 안으로는 난 그때는 솔직히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산다는 게 별로 행복하다는 걸 못 느낄 때예요. 그러니까 한번 기업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철이 드니까 대한민국이 너무 그래도 대견한 나라고 고마운 나라예요. 문제도 있지만은. 근데 그래서 내가 밖으로 좀 우리도 당당한 나라 안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게 행복한 공동체 만드는 거. 근데 나는 그때 내 생각은 대학 다닐 때 이게 분단 때문에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이게 분단된 조국을 가지고는 어렵다. 통일 한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나한테 주어진 소명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지방자치행정을 하면서 내가 또 크게 배운 게 분권이란 걸 배운 거예요. 분권.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게 중앙에 집권돼 있어요. 아직도 지방자치 하지만은 시의원 뽑고 구청장 뽑고 시장 선거하는 것만 지방자치지,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가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세금 걷는 권한도, 지금 우리 세금도 80%는 국세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내는 세금의 80%는 국가 세금 창고로 들어가는 거고 20%만 지방에서 쓰는 세금이에요. 걷는 거예요. 그리고 권한도 이게 조직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조직을 만들거나 이럴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인구 몇 명까지는 국장 몇 개 다 중앙정부가 다 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법규도 모든 게 이제 중앙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은 여기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거 그 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지. 각자 다르잖아요. 특색이 다른데 어떻게 저기 농촌 지역하고 대도시 지역하고 똑같은 그 법규가 적용이 돼야 돼요. 그 다른 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색이 있는.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내가 이를테면은 중앙 집권이란 거는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전략이에요. 모든 게 수도권, 중앙과 수도권은 하나야 지금. 그러니까 서울 사는 사람들이 다 틀어지고 중앙 권력을 가지고 안 내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하고 경쟁하는데 두 팔로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지방이란 한 팔은 죽여놓고 중앙 집권 구조화에서 수도권만 가지고 한 팔로만 싸우는 거야. 이렇게 싸우고도 이때까지 온 건 용하긴 용해. 근데 사실은 과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근대화 할 때는 그건 수도권만 키운 게 아니에요. 구미에 전자산업, 포항에 제철산업, 여수에 석유화학산업, 마산 자유경제구역, 사실은 지방을 키운 건데 어느 날 이게 수도권으로 계속 빨려들기 시작하면서 수도권이 거대한 블랙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가려면 밖으로는 통일한국을 만들고 그리고 안으로는 분권의 시대를, 그래서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를 만들 때 우리는 더 큰 대한민국 성공하는 만들 수 있다. 이런 하나의 또 다른 소명을 내가 배우고 있는데 사실은 소명의식, 소명이란 게 있어야 돼요. 소명. 그게 없으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사람들 나보고 그래요. 재선해야지, 삼선해야지, 또 더 큰 정치 꿈꿔야지, 대통령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자, 그럼 입에 발린 얘기일 수도 있고 나한테 참 고마운 얘기. 사실 노 땡큐예요. 그거 언제까지 그럼 계속 그것만 하라고 나보고. 나한테 주어진 소명 열심히 다하고 이제 됐다. 내가 할 만큼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할 만큼은 했다 싶으면은 또 툴툴 털고 또 그동안 나를 위해서 고생했던 친구들하고 좀 같이 편하게 친구 도리도 다 하고 가족들 그때 되면 가족들 날 안 기다려 주겠지. 하여튼 그런 마음에 나한테 주어진 소명 열심히 내가 다 하고, 특히 대구는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에 들어와서 계속 어렵게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계속 좀 침체돼 왔고, 그리고 그 드높던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의 중심 도시라는 그 드높던 자부심도 시민들 속에서 점점 더 잃어가고 있고, 청년들은 자꾸 떠나야 되고, 이런 도시 하강 곡선을 상승 곡선으로 다시 바꿔놓는 그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시장 권영진, 그리고 함께했던 시민, 이런 시대를 열면은 저한테는 주어진 소명을 다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서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국회의원이 조금 더 많아요. 국회의원이.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은 장관급 대우를 해줘요. 근데 대구시장은 차관급 대우를 해줘. 대신 국회의원은 또 쓸 데가 많잖아. 대구시장 하다 보면은 그 돈 쓸 여가도 별로 없어요. 솔직히. 계속해서 만나고 또 그리고 대부분 공식 행사도 많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대신 뭐 집에 갖다 주는 돈은 별로 안 돼. 뭐 빠뜨린 거 있나요? 없어요. 고맙습니다. 자, 지금
계속 시장님하고 같이 시간을 다 만들 거예요. 지금 이제 음식이 위에서 다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식사는 지금 오늘 인원이 많으니까 조금 늦게 오신 분은 1층에 또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식사를 하시면 되고 우리 또 시장님하고 같이 있는 친구들은 또 가까이서 시장님께 얘기를 잠깐 한 30분 정도 식사를 하고 또 2부 타임에 마저 못했던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2시간 동안 끊임없이 얘기해 준 우리 시장님께 다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그래도 어릴 때 얘기도 나왔고 뭐 대부분 다 나왔네, 그죠?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줄줄줄줄 다 얘기 안 해도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요, 고마워요. 예.